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또 우린 사회적 존재 아닙니까? 이 세상살이에서 방향을 제대로 갖고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럴 때 나 자신을 또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맑은 거울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선시대의 선비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선비들 중에는 우리에게 의의 정신을 북돋아주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선비는 우리를 꾸짖기도 하겠죠. 선비의 모습들, 유학자들의 그 절이라든지 그들의 행보를 지켜보다 보면 오늘의 삶에 분명히 어떤 방향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사상, 그분들이 살아온 행적에 녹아있는 궤적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숨과도 바꿀 수 없었던 소중한 의라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일는지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 할 때 누구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오늘 만나게 될 분 바로 그 얼굴이 겹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산 연구소 박성무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 초대 손님, 이 자리에 오신 이제 학자들께 대개는 전공 분야와 관련해서 그 분야를 공부하시게 된 계기를 많이 여쭤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박성무 선생님은 특별히 더하죠. 우리가 다산 정약용 할 때 그 연구자로서 그리고 다산이라는 인물의 이 사상을 이제 대중화시키는 데 있어서 뭐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하셔갖고 다산 연구자의 뭐 상징처럼 되셨거든요. 바로 드려야 될 질문일 것 같은데 이게 다산과 딱 만나게 된 그 전후 배경이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는 그 가정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뭐 저희 선대부터 쑥 집에서 그 한분을 한학자 집안으로 저 정조께서는 뭐 한 지역에서 꽤 알려진 그런 큰 학자셨고 그러셨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그 글 속에서 정말 자랐죠. 예.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6.25 때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또 뭐 학교가 불타고 뭐 여러 가지 학교를 또 안 다니면서 우리 집에서 서당을 했어요. 우리 조부께서. 네. 그러니까 뭐 학교 안 가면 이제 뭐 한문책을 배우는 거죠. 서당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을 갔는데 제가 법과대학을 다녔는데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그 저를 가르쳤던 은사분이 상당히 수준 높은 학자셨는데 그분이 언제 저를 부르더니 자네 말이지 자네 평소에 보면 아주 한문에 능한데 한문에 능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 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법학계에 이 법제사가 영어로 리갈 히스토리인데 예. 이 법제사라는 연구가 지금 완전히 미개척 상태다. 그러려면 법제사를 조선 법제사고를 보려면 왕조실록이라든가 뭐 경국대전 일 있잖아 뭐 이런 전부 이게 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요새 사회학자들이 한문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지. 그가 좀 미궁의 지금 세계다. 그러니까 자네 같은 사람이 한문을 잘하니까 그 법제사를 한번 연구해 볼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준비를 하고 해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나라 법제면은 뭐 아까 말했던 반개야말로 토지제도, 예. 다산의 경세변은 국가제도 전반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산을 본격적으로 본 거죠. 그렇게 다산을 알아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이제 글이 좀 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 이제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자꾸 어른들 가서 묻고 혼자 뭐 옥평 찾고 자전 찾아가면서 이제 글을 보고 하면서 어떤 2년 동안 연구를 해서 내가 이제 법사 다산 정약용 법사상이라는 석사학위 논문을 써서 71년에 내가 석사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지금으로 보면은 시작부터 다산을 본격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갖고 뭐 연구를 했다 할까 책을 그러네요. 봤다 이런 처지가 되는 겁니다. 아니 번역대에 나온 창비의 다산 전집을 제가 구입했던 기억이 8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대부분이 아직은 이제 번역되기 전이고 선생님 경우는 다 이제 원전으로만 봐야 됐던 그 시절 얘기죠. 오늘 뭐 다산 얘기만 해도 1시간 다 이제 갈 텐데 원래 오늘 모시게 된 동기는요. 여기 책도 나와 있는데 조선의 의인들 해서 이제 책을 내신 그 내용을 배경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의라는 낱말이요. 오늘날은 굉장히
낯설다고 그럴까? 뭐 굳이 얘기하면 오늘날은 이가 훨씬 더 승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의리자까지 붙이면 이건 또 뭐 주목색의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고 말이에요. 근데 조선조 선비들을 통해서 이제 의인의 모습을 이제 투영시킨다 한다 그러면 사실 옷깃이 염해지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처음에 이 계획, 조선의 선비들을 현장 취재를 통해서 쭉 한번 돌아보겠다 하셨을 때 어떻게 의라는 그 관점을 먼저 생각을 하신 건가요? 이제 본래 책 부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역사의 땅 사상의 고향을 가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본 뜻이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자, 태계 그러면 우리가 뭐 조선의 대표적인 학자라 그러는데 사실 태계 이황 이름만 알지. 태계 전집이라든가 태계 학문 이런 뭐 누가 읽어볼 수도 없고 또 네. 접근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그야말로 일반인들에게 일종의 좀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특히 옛 어른들에 대해서는 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조선 500년의 기본 정신은 선비 정신인데 뭐 우리가 명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명자가 양향을 뵙고 왜 그렇게 왕께서는 밤낮 이만 그렇게 추구하십니까? 네. 이가 있는가 아니라 인의가 있습니다. 인과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선비들은 다 인의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는 속으로 이제 안으로 이제 덕을 만드는 거라면 의라는 것은 이제 겉으로 나타나거든. 태계가 지역에 물러와서 아무리 불러도 가지 않고 그 책이라는 공부를 하는 의를 지킨 거거든. 율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진짜 또 의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뭐 의병장이라든가 또 뭐 자계를 했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또 진짜 의고. 네. 그래서 이 선비들인데 가격한 선비는 정말 그렇게 의리로 죽고 살고 한 분도 있고. 그럼요. 목숨도 아니면 내놓고. 가슴속으로 인의를 품고서 이것을 덕으로 예. 이렇게 체화해 준 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꼭 무슨 막 싸우고 투쟁한 그런 의만이 아니라 순수하게 학문만 지키는 그 고맙고 또 그 감사한 뜻 그것도 나는 의로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 대신에 조선의 의인들이라고 하면 더 오히려 일반 독자들에게는 접근하기 좋지 않느냐. 아마 이런 뜻으로 한 거니까 뭐 선비들은 좋고 의인들하고 좋습니다. 네, 이제 박성무 선생과 더불어서 조선의 의인들 이제 한 분 한 분 만나보는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와서 딱 이렇게 그분의 이 존재가 이렇게 딱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금남 최부라는 분이요. 금남채 사실 그 이름을 잘 모르죠.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표해록하면 좀 알죠. 어디선가 들은 이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여행기죠.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문록에 비견하는 중국 여행기다. 뭐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부는 어떤 분이고 표해록은 어떤 책인지를 좀 이렇게 근데 아마 이분이 그런 표해록이라는 저서를 남기지 않았다면은 아마 역사적으로 잊힐 수 있는 분입니다. 예. 결국 이분이 제주도 추세관으로 제주도 좀 가서 이르는 며칠 만에 이제 연락이 온 거야.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주에 계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전라남 나주에 계시는. 그러니까 우선 막 거기서 상복을 입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새 같으면 뭐 지금 말하면 풍선 아닙니까 지금 돛대에 달고 이제 네. 바람 따라서 이제 이 육지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배를 타고 들어오다가 이분이 이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게 어디로 굴러서 가가지고 예. 그 중국의 태주라는 곳까지 가버렸는데 가는 동안에 뭐 해적을 또 만나는 겁니다. 예. 온갖 고난과 수난이 있지. 이제 그 배가 풍랑해서 음식이 떨어지니까 막 서로 이거 막 어떻게 그러잖아요. 예. 이걸 이 덕으로 다 이렇게 좀 다스려 가지고 결국 이제 중국 황제를 만나서 조선으로 간인 인정을 받고 돌아와서 그 기간 중국 일대를 돌아서 명나라 수도까지 거기서 황제를 뵙고 상을 받았고 이렇게 좋은 선비라는 것이 인정이 돼서 돌아오는 이 과정을 비록 마치 중국의 여행입니다. 좀 말하면 14세기, 15세기 초, 14세기 말의 그 중국 풍토 기행이야. 네. 풍속, 역사, 문화를 다 번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14세기 중국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예언그릇 유명해서 그래서 이분은 결국 이제 의롭고 바른 분이었기 때문에 연산군 그 시절에 결국은 모사에 걸려들었고 네. 정의로운 이야기하다가 사약을 받고 결국은 죽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선비로서 의리까지 지키고 또 좋은 문장력을 가지고 좋은 글도 남긴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알아야 할 분인데 우리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안타까우면서 이분을 제일 앞에 내걸어서 네. 이런 훌륭한 분의 뜻과 정신 마음을 우리 국민들 알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제발 이분을 좀 유적지를 좀 복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어놓고도 제가 그랬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도학자 하서 김인후 이분도 뭐 가령 다산 정약용 선생 이런 존재감에 비하면야 덜 알려졌지만 그래도 이분은 꽤 비중 있는 존재더라고요. 태계, 예. 영남의 태계, 예. 호남의 이제 하서, 예. 김인후 선생. 그래서 또 더구나 이제 그 후손들이 모두 잘 됐잖아요. 네. 옛날에 인천 뭐 김성수 선생이라든가 또 가인 김병로 대법원 초대 그렇군요. 이런 분들이 다 그 이제 아. 하서 선생의 제자 울산 김씨들입니다. 그래서 인종을 가르쳤던 스승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안 밝혔지만 인종이 제명에 가서 간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인종대항의 억울한 죽음에 이게 분노를 느끼고 이런 이 폐허간 정치, 이 폐허간 정권 밑에서 어떻게 벼슬해야 하여튼 일체 벼슬을 거부하고 결국 고향이 전라남도 장성인데 네. 그 일대 옥가도 계셨고 또 그 전라북도 지금 북도가 순창에 뭐 이렇게 사당을 째가지고 제자 바로 송강 정철 같은 분이 바로 아주 그 하소 선생의 제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특히 이제 이 도를 좀 인을 이루기 위해서 의로 발현한 네. 대표적인 분이죠. 예, 불의한 정권에 가담하지 않고 또 불의한 일에 절대 협조 안 하면서 자연대로 살고 제자를 양성하고 학문을 이루고 가신 분이다. 아주 뭐 정말 의리 있는 분이라고 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상적 조류 같은 게 생겨날 때 거기서 이렇게 방향 제시도 하고 그 속에서 이 훌륭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 경우는 이제 실학자들의 모습일 텐데 그 전후로 해갖고요. 구암 한백겸, 반계 유영원, 성호 이익, 존재 위백규 그리고 다산. 네. 이분들의 유형지를 쭉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추적을 하셨는데 다 다녀봤습니다. 예. 근데 뭐 두루두루 다 얘기할 수는 없어갖고 그 중에 이제 반개수록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기억되는 보니까 상당히 뭐 현대적인 가령 토지 공개념 같은 것도 앞장서서 사상으로 갖고 계신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구암 같은 한백경 같은 분도 약간은 이제 실학적 여러 가지 논리가 나오지만은 정리해서 실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의 업적이 이룩된 첫 번째 분이 반개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반개수록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분을 보면은 이분이 또 의리가 깊다는 게 그겁니다. 이분이 13살, 14살 때 병적으로 일어났거든. 네. 그럼 여기저기 피난 다니면서 자 할아버지를 얻고 다니고 말이죠. 또 아버지는 또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기 아기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억울하게 또 뭐 모함에 걸려가서 문과에 합격해서 바로 벼슬 시작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냥 자결해서 죽어버린 거야. 네. 아주 비운의 사나이죠.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병자호란을 겪고 나니까 이게 어떻게 벼슬을 한다, 뭐 한다 이게 세상에 지금 말하면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나라를 근본적으로 좀 개혁하려고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럼 한 분밖에 없다. 네. 내가 이 나라의 계획안을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서 21살 먹어서 뭐 진사과야만 합격하고 바로 전라북도 부안 거기서 반개서당이라는 서당을 짓고 거기서 제자들 가르치면서 21년 동안 꼬박 연구를 해가지고 반개수로 26권 권수로 26권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건 이제 피를 토하면서 어떻게 조국을 한번 새로운 사회 구상을 해본 거군요. 한번 재건해보자. 예. 그게 이제 반개수록이에요. 이 반개수록이라는 그 역절을 그 훌륭한 책을 이어서 아까 이제 성호 이익 선생이 나와서 그걸 부연하고 또 그걸 또 이제 성호까지 받은 반개 성호를 합해가지고 이제 나타난 분이 다산 정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산에 와서 이제 실학을 집대성했다. 하나의 실학이라는 하나의
학문 세계를 새롭게 창출해낸 학자가 바로 다산 정학입니다. 그러면 반개 선생이 문을 열었다면요. 쭉 이어받은 다산이 얘기한 그 핵심적 가치라고 그럴까?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사회 구상으로 보자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선 그 반개수록에 구은 것이 토지 공개념이거든. 예. 토지를 이렇게 사유화하고 있는 한 힘 있는 사람은 수만마지기를 주면 수만 평을 수백만 평을 지닐 수 있고 힘없는 사람은 단 한 평도 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공정한 사회가 될 수가 있느냐. 네. 아전 토지를 어떻게 공평하게 소유해서 재산을 공평하게 키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모색되지 않고는 이 부패라든가 이 힘없는 나라를 다시 일으킬 방법이 없다 이거야. 네. 토지 공개념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관료 제도입니다. 과거 제도가 이런 식으로 부패와 부정이 이렇게 게재된 이 과거 제도가 있는 한은 절대로 훌륭한 인재들이 나라에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이제 성리학자들이 관념론에 빠져서 이기 논쟁하고 있는데 반개 선생 같은 분은 자 제도를 이렇게 해보자. 그야말로 정말 실학적으로 접근을 한 거네요. 근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만 그렇게 해서 쭉 이 대를 물려 이제 정신을 이어받은 그래서 그 큰 저수지가 된 다산 선생 같은 경우에 좀 좁혀서 국가 지표를 어떻게 삼고자 했던 겁니까? 다산의 제도 개혁의 상징적인 책이 이제 경세위표인데 네. 경세위표를 다산이 자기 자서전적인 글에 내가 왜 경세위표를 저술했느냐는 저장 목표를 글자 5자로 이야기다. 신아지 구방. 신 새롭게 만든다. 신. 아지 우리의 네. 아우어 네. 아우어 구방 올드 컨트리. 구방. 우리의 네. 오래된 묵은 나라를 예서 네. 같으면 묵은 나라를 한번 확 새롭게 뜯어 고쳐보기 위해서 내가 이 경세표를 저술한다. 그러니까 다산은 개혁사상가입니다. 예. 지금 현재 있는 논리, 제도 이런 것 갖고는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가 없다. 싹 뜯어 고치자. 이게 학자들은 논리로만 남아있고 글쎄요. 이 정책으로 채택을 하는 거야. 이때 뭐 아웃사이더들이고 소수자들이야. 메이저가 안 되고 좀 마이너리티들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들 반개도 그 당시 반개가 돌아가신 후에 윤명재, 윤증이라는 분이 제일 먼저 그걸 읽어보고 네. 야 이런 논리가 있는데 왜 국가에서는 채택을 하느냐. 제발 채택을. 그럼 윤명재 제자의 양덕중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반개수록이 공간되게 하는 제일 공로자인데 승집해서는 분인데 이분이 나라의 영조한테 상소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영조 말에 이 반개수록이 국가적 노력으로 정식으로 간행이 됩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그게 얼핏 떠오르는 게 근대로 막 시달을 때 유럽이 자기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쓴 말이 늙은 유럽, 낡은 유럽이었거든요. 이 낡은 유럽을 예를 들어 앙샹레짐, 앙샹레짐 구체제, 예, 구체제를 신체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혁명을 거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대한 이제 근대 사회의 주역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다산 선생의 그런 생각, 이 구방은 정말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신방을 한번 만들자. 그렇죠. 이게 전체적인 하나의 사상적 조류이자 사회의 기운이 됐더라면 아마 다른 세상이 됐었을 수도 있었을 그렇죠. 텐데요. 그럼 만약 뭐 역사에 만약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지만은 예. 만약 아까 말한 대로 반개의 주장이 그 당시에 한번 좀 제도화할 수 있었다면 뭐 그럴 때는 못했다면 다산 때는 벌써 이제 100년 후니까 다산 때 와서라도 참 다산의 그 목민심사라든가 아니면 경세위표라든가 흠음심사라든가 그 경세서들의 논리가 국정에 만약에 반영될 수 있었다면은 우리가 지금 오히려 일본이나 이런 다른 나라보다 더 먼저 참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한 여러 가지 얘기죠. 있었지 않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이쁘지. 그런데 그건 역사에 이쁘란 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다산의 논리를 이렇게 따라가 보면 지금보다도 더 앞서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자, 그리고
우암 송시열과도 맞섰다는 잘 모르겠는 존재인데요. 미수 허목 선생이요. 왜 미술을 잘 몰라요? 제가- 당시 예. 이 서인과 동인 정말로 나중에 이제 남인하고 노론하고 소위 말하면 숙종연간에 당쟁을 할 때 이 노론의 대표자는 우암 송시열이고 예. 남인의 대표자는 미수 허목인데 허목이고. 어떻게 보면은 대비가 돌아가셨는데 임금이 1년복을 입느냐 3년복을 네, 입느냐고 상복 기간 갖고 이제 복제 문제를 가지고 예. 싸워서 귀양 가고 죽이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 논리의 대응이죠. 그렇죠. 양쪽 대응인데 지금 보면 뭐 우리가 보면 뭐 누가 옳다 누가 뭐 그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서로 대결하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바탕이 우암 송시열 선생은 주로 철저한 주자학적 어떤 논리를 가지고 예. 이 사회를 이끌어 가자는 논리고 이 미수 허목 선생은 이 주자 이전의 일종의 말하면 고경 예. 공자나 맹자 때의 경전의 논리를 더 부여하고 더 연구하면서 고경의 논리로 고학으로 가자. 이런 약간 좀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미수는 특히 당쟁사에서도 중요하지만은 또 전체 그 노론이 센데 그래도 남인이 너무 약한데 미수 어떤 거물이 있어가지고 또 동등하게 이렇게 하면서 국정을 이렇게 국정 파트너로서도 같이 일할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으로 보면은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분은 80대 후반까지 살았다는 아주 고고한 지금 나는 그 미수 선생은 그 이제 초상화가 지금 원본이 전해 내려거든요. 네. 그 얼굴만 봐도 정말 신상 같은 그런 고상한 모습으로. 근데 그 당쟁의 한가운데서 박성무 선생님이 아주 높이 평가하는 인물이요. 최재공이라는 분이요.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분입니까, 최재공이? 번암, 예. 최재공, 평강 최씨인데 예. 정조 연간에 이제 그 복판에 저는 위에는 최재공이 있고 아래는 정약용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 정도로 크게 보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정조가 24년 만에 돌아가시는데 23년을 최재공이 이제 높은 고관을 판서부터 그 영조 때부터 판서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정조가 등극할 때도 판서였거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정승도 지내고 영의정 다 지내고 그랬는데 뭐 상업사에서 신해통공이라 그래가지고 이 지금 말하면 물물교환 이제 말하면 독점 자본을 깨고 모두가 장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도 최재공 현일입니다. 지금 네. 아주 그 중요한 일이고 수원 화성을 쌓는데도 기술을 여건 다산이 제공했지만 네. 그걸 통섭해가고 전체를 컨트롤하는 것은 최재공이군요. 총재거든. 그냥 뭐 총재를 한 말. 그래서 아마 정조 24년의 정치가 최재공이라는 그런 거물 정치인 아마 조선 후기 대표적인 명재상. 예. 대표적인 명재상. 명재상. 그리고 그런 일은 추호도 양보지 않는 반드시 그리다고 보는 홍구경 같은 그 세도가가 있었잖아요. 예, 예. 정조 초기에 홍구경의 그 2세에 항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유일하게 최재공이 항의를 했다는 거. 예. 하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그가 가진 역량과 삶의 자세와 이거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해진 그래서 후대에 참 마음을 애석하게 만든 존재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죠. 예, 선생님이 보니까 영재 이건창 선생에 대해서 아주 애통한 마음을 쓰셨던데요. 애통하죠. 아니 이제 그분은 그 한 말에 이제 3대 문장가라 그래서 영재 이건창 김태경 그다음에 이제 항매천 이제 항현 뭐 이렇게 항현. 동시대에 같은 뭐 친구들인데 예. 그 강학파의 아주 효장이 이제 이영재 예. 이건창 선생이고 영재 묘소를 물어 이제 갔는데 어디 동랑치 묘소야. 뭐 이렇게 풀속에서 다 있는데 이제 곧 잘못하면 분신되겠어 지금 누가 못 찾아가면. 네. 야 영재가 어떤 분인데 그분도 예조 참판까지 벼슬도 지내거든. 예. 암행어사로 떵떵거린 양반이고 예. 당이통략이라는 우리나라 당쟁사를 그야말로 가장 정리를 잘했다는 책을 지은 역사가고 말이지. 당대 문장가고 그 이런 분의 묘소가
저렇게 후손이 빈약하니까 예. 저렇게 막 관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그래서 이 명제음료 그런데 내 최근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 가을에 그 인천 공무원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좀 이 영재 묘소를 좀 손보고 해라 그랬더니 그걸 전부 보수하고 네. 기도 세우고 하겠다고 내가 시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군요. 다행이군요. 그렇게 됐다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구한말로 이제 시기가 쭉 내려오는 네, 거예요. 뭐 그때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역시 강력하게 우리에게 기억되는 두 존재예요. 하나는 그야말로 고집스러운 인물. 어쩌면 시대를 거꾸로 살려고 했던 인물. 그러나 그런 삶의 자세 때문에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최익현 선생 얘기 안 할 수가 없고요. 최익현 선생. 또 한편에 대단하죠. 예, 뭐 있는데 최익현 선생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마 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도 엄청 우리 집이 이제 그 우리 증조가 그 집 제자니까 매남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또 사당이 있고 네. 봄철에 막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대학에 가서 데모를 하고 한일 협정 뭐 반대를 하고 난 근원이 나는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분이 최익현 선생일 거예요. 야, 74살이라는 그 고령의 나이에 그때가 좀 기운이 없었고 어디 일어서도 잘 못 올 그런 나이에 의병을 일으켜서 싸우다가 결국 붙잡혀 가서 대마도에 가가지고 애놈들을 감옥에 갇혀서 그 물을 주고 밥을 주는데 내가 물 안 먹고 밥 한 톨 내가 애놈 꽃을 먹지 않겠다. 단식 투쟁에서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런 대목을 보면은 그냥 우리 의기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거야. 예. 예. 지부상소라는 걸 있잖아요. 도끼를 들고 상소를 올린 거. 강화문 앞에서 누워가지고. 예. 이 상소대로 해주려면 좋고 안 해주려면 이 도끼로 내 목을 치십시오. 이게 의기남아 아니고는 못할 일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이제 예정 때 30년 동안 일본 사람들과 싸우고 또 뭐 독립을 하고 뭐 해방이 되고 또 뭐 나라를 세우고 이 피 속에는 사실은 우리 국민 개개인의 속에 면함의 피가 조금씩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조선 의인들의 제가 내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이 면함을 들고 그리고 이제 매천 항해는 합방 소식을 듣고 독약을 먹고 자기를 죽잖아요. 네. 그 유씨를 남기고 말이죠. 이런 걸 보면 이제 여기에 조선 선비의 마지막으로 이제 결집이 돼가지고 500년 동안 선비를 기르고 500년 동안 학문을 유학을 가르쳤다는 그런 증거가 면함, 최익헌, 매천 항현 이 두 분들의 그 어떤 멋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라 망하고. 근데 그때 그런 분이 없었다고 하면 조선 500년이 돼서 별로 우리가 흥미나 재미를 느낄 수가 없어. 네. 아, 유학에는 또 이런 정신이 있구나.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네. 구한말의 상징적 그 의기남아 그리고 학자로서 기억되는 이제 최익현 선생님과 더불어서 이제 다른 한켠에 이제 매천 야록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너무나 알죠. 뜨겁게 기억하는 황현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황현 선생이 보니까 이렇게 초상화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생겼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무슨 무장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 아주 지성인의 나약한 선비죠. 예, 약해 보이는 지성인의 모습이거든요. 좀 나약한 선비로 보이죠. 예. 어떤 근데 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매천이라는 분이 하여튼 지사 시인이라고 합니다. 지사이고 이제 우리 좀 애국 지사고 예, 그리고 예. 시인이야. 매천은 문도 탁월하지만은 시로서 당대 이름을 낳은 시인이야. 대표리 예. 조선 최후 시인이야.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해본 적도 없고 나라에서 무슨 녹을 받아본 적도 없고 월급은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내가 선비로서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죽을 리도 없단 말이지. 그러면서도 내가 명색이 지식인인데 내가 그만한 책을 읽었고 그만한 공부를 한 사람이 이 199 나라가 이렇게 한번 망했는데 이게 죽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선비를 기르는 500년의 역사상 나라도 죽어야 그래도 이 선비들의 체면이 유지되지 않냐고. 이게 지금 매천 선생이 남긴 시의 내용이죠. 그렇죠. 그 시도 있고 네. 유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난에 처했을 때 지식인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 본을 보인 분이라고 매천 선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우리가 저 뭐 소위 선진국이다 하는 나라, 뭐 유럽 같은 데를 가서 보면 역사 속에 있었던 몇백 년 전 혹은 심지어 1000년, 2000년 전의 사람들이 마치 그 현실적 존재처럼 느낌이 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의 동상이 남아있고 그들의 기념관이 있고 그들을 기억하는 많은 얘기거리들이 있어서.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등장한 이름의 거의 대부분은 그 국사교과서에서 아주 괴로워하면서 이름만 암기했던 그런 존재여서 현실감이 안 들어요. 근데 오늘 박성무 선생님 얘기할 때는 마치 그 우리 삼촌 얘기하고 우리 아버지 얘기하고 할아버지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현실로서 존재했던 사람의 실감이 확 든단 말이죠. 그분들에 대한 선생님의 그 종합적인 소견이랄까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우리의 옛 것을 너무 모릅니다. 난 그걸 늘 통탄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영어만 봐야 되고, 뭐 링컨이나 말이지, 뭐 오바마는 알아도 우리나라는 모른단 말이지. 괴테나 실론 알고 미켈란젤로 알고 다산은 모르고 말이지. 지금요, 저 마틴 루터 킹의 그 유명한 연설문하고요, 케네디 그 취임 연설문을요, 고등학생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줄줄 외웁니다. 그 시험 보느라고. 그런데 우리 뭐 옛날 그 유명한 것들 하나도 모르죠. 게티스버그 연설 다 외우잖아요. 예. 링컨은 게티스버그 연설 by 맞아요.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예. people 이러고 있는데 태계 선생이 뭐라 그랬나 한마디 모르고. 율곡 선생이 뭐라 그런 거 한마디 모르고 마찬가지 다산 뭐 성호 뭐 모르잖아요. 뭐 네. 아까 최재공 이름도 모르고 네. 99%가 모릅니다 지금. 우리들의 역사도 내놓을 만한 것이 너무 많다. 네. 이 내놓을 만한 것들도 좀 알아라. 내 것을 나쁘다고만 말고 당쟁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네. 왜? 서로 대립되면서 정치가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일당 독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네. 나쁜 점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조선 의인들이라는 그 제목처럼 이제 우리도 좀 의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옛 것을 모르고 어떻게 자기 행동 그 반경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네. 옛날을 가서 옛날 어른들의 지혜를 우리가 받으면 나도 옛날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는 이제 좀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네. 뭐 이걸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박성무 선생님과 더불어서 조선조에 의롭게 살다 간 그 선비들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이분이 이랬었네. 아마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그분들은 분명히 실존했고 또 이런저런 행적으로 오늘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분들인데 어쩜 그리도 그렇게 멀게만 느끼도록 우리가 교육받아 왔는지 오늘 새삼 실감나는 조선선비 만나보지 않았었습니까? 예, 매천 황현 선생이 자결하면서 남긴 그 유서의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의리는 없다. 다만 나라에서 선비를 양성한 지 500년인데 나라가 망하는 날에 한 사람도 나라를 위해 죽어가는 사람이 없다면 어찌 통탄스럽지 않으리요. 네. 이 유언이 많은 것을 함축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 역사적 정황을 벗어나서요.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현재 삶이 매천 선생에게 또 매천 이전에 해서 쭉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서 그 각각의 역사 시기마다 때론 슬퍼하고 때론 기뻐하고 때론 성취하고 때론 실패한 사람살이의 과정이었다는 것, 피와 살이 흐르는 시간들이었다는 것, 이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선조 선비들 만나봤는데요. 오늘로 끝이 말고 계속 우리 일상 속에 녹아있는 그런 선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